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민어. 올해 23살이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적는 이유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머문 6개월 동안 제 인생의 확신이 어떻게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고 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 진실이라고 믿고 자라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역사 시간에 중화문명의 위대함을 배웁니다. 조선반도는 고대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고구려는 명백히 중국의 지방정권 중 하나였으며,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중국 고대 문자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교육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천하의 중심이고 모든 문명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감각. 어릴 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그런 시각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내에서 국제아시아 교환학술 프로그램 공고가 붙었습니다. 상하이 외국어 대학교와 서울의 S대학교가 함께하는 정식 학술 교류였고, 전공이 언어학이다 보니 저는 한국어의 기원과 역사적 연계성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 한국은 중국 문화의 일부에 불과해. 하지만 요즘은 한륜이 K-무슨이니 너무 자기 과대포장이 심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자. 저는 논문 주제를 미리 구상했고 S대학교의 교수진도 사전 조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재영 교수였는데 한국사 전공자로 특히 고대사의 강한 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수업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직접 부딪혀보자. 내가 틀릴 리 없다. 그게 제 한국행 전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한국에 대해 별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늘 역사 왜곡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고, 중국 내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은 항상 중국을 베끼면서도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제 확신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학자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2032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한국의 공항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사실 약간 당황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시설이 꽤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탄하거나 놀랄 틈 없이 제 목표만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서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논문 초안을 손질했습니다. 고구려의 소속 논란 중화역사관과 한반도 사학계의 충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중국 문자의 비교 연구. 그 주제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정답을 갖고 있었고, 그저 한국이라는 현장을 찾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만 수집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도 저는 룸메이트나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논리로 한국의 왜곡을 정정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첫 강의는 바로 한재영 교수의 수업이었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 정세와 민족 이동사를 다루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수업의 첫날부터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구려는 중국의 삼국시대 기록에서도 명확히 중화제후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왜 이를 독립국가로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은 놀라지도 않고 미소를 지으며 제게 반문했습니다. 중국 기록은 중화 중심적 시각에서 기술된 것이 많습니다. 당대 고구려 사람들의 기록이나 고고학적 자료를 함께 보시는 건 어떤가요? 그 순간 저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교수답지 않게 왜 근거 없는 민족주의적 주장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제 옆에 앉은 한국 학생들, 특히 조용히 필기를 하던 한 학생이. 그건 이미 학계에서 수십 년간 논의된 사안이에요. 단순한 귀속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며 저를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그가 바로 유진수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충돌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제 학문적 여정이 아니라 제가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한 결과를 스스로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단단했던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첫 한 달 저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피곤했다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이 논쟁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마치 정신전쟁터에 들어선 듯한 일상이었어요. S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캠퍼스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운 지 오래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정도로 언어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첫 학기 수업 중 하나는 동북아 고대 문자 비교 연구였습니다. 이 수업은 언어학과 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대 한자, 고구려 벽화 문자, 훈민정음 등을 비교 분석하는 흥미로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겐 이 수업은 한글의 정체성을 논리로 밝힐 기회였습니다. 수업 중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때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된 의문체계나 훈민정음, 해례본의 해석법은 명백히 한자에 기반한 것이잖아요. 그건 결국 중국 문자의 아류 아닌가요? 수업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옆자리의 유진수는 살짝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은 분명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아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목적, 창제 동기, 표기 체계의 차별성이 존재하고요.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반발심이 더 커졌습니다. 역시 이들도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있군. 그 뒤로도 수업 시간마다 저는 끊임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고구려는 왜 독립국으로 분류되는가? 한자어와 한글의 분리 기준은 무엇인가? 조선의 문헌이 왜 중국 기록과 다르게 해석되는가? 그 모든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캠퍼스 생활에서도 저의 이런 태도는 점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학식줄을 설 때 한국 학생들이 일렬로 서지 않고 모여있는 걸 보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질서를 잘 지키면 훨씬 빠를 텐데요. 이 말에 어떤 여학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학생회 소속인 고아라였습니다. 여기 방식이 있어요. 남한테 지적하기 전에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저는 속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문화? 결국 이들도 문제를 감추기 위한 변명을 문화라고 부르는 거지.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낯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을 걸면 인사하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만 끄덕이고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S대학교 국제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저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고 그 글은 다수의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사람만은 조용히 다가와 주었습니다. 바로 류시잉, 대만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도 능숙했고 양국의 문화 차이에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민호,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배운 교육, 문헌, 모든 자료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혹시 사실이란 것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 그 말은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확신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건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꼭 평화롭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한국 사회 속에서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피로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었죠. 2개월 차쯤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고립된 존재로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한국 학생들은 제 근처 자리를 피해 앉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은 짧고 형식적이었고 교수님들도 제 발언에 더 이상 깊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무지하고 민족주의에 빠졌다고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주최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국가의 기원과 언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였고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귀속에 대한 고문서 비교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서, 고구려의 기록, 조선 후기 문헌을 비교하며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체계 안에 존재해왔음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의에서 나오는 박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유진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민호 씨의 발표는 매우 철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자주성에 대해 언급한 자료들이 대부분 배제되어 있던데 그것은 고의적인 선택이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검증된 사서와 통계적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민간 전승이나 민족적 감성에 의존한 자료는 학문적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학 회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이들의 역사에 대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감성이라고 폄하했다는 것을. 그 발표 이후 제 발표는 SNS상에서 한국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 중심주의의 전형,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 타국의 정체성을 침범하는 자, 이런 말들이 이어졌고 저의 이메일에는 몇몇 익명의 비난 메시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류 시인이 기숙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호.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지?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근거가 진실이라고 믿었겠지만 그 진실이란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그 시각은 단지 논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문화, 역사, 기억, 경험 사람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역사 교과서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 중국의 일부라고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독립된 역사로 가르쳐. 나는 그 둘 모두를 배웠지만 그게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하기보단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 그녀의 말은 저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발표 슬라이드를 다시 열어보며 내가 무엇을 생략했고 무엇을 외면했는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진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괜찮다면 사적으로 당신과 역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도서관에서 봅시다.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긴 이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수는 고구려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수없이 반복된 해석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으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은 누군가가 보여준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제가 깨달은 건 진실은 하나가 아니며 진심 없이 내뱉는 논리는 그저 무기가 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6개월, 이제는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 대합실의 큰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한국의 하늘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때의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조금은 겸손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S대학교 학생들에게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처음 단상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 자격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누군가의 자긍심을 해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준비했던 메모를 접고 제 마음속의 문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호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을 학문을 위한 전도사처럼 여겼습니다. 진실을 전파하고 왜곡을 고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시선이었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고 타인의 기억을 무시했던 제 태도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K-드라마나 K-팝의 유행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역사와 기억, 언어와 삶의 방식으로 단단히 뿌리내린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진실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배웁니다. 배운다는 건 상대방을 향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발표를 마친 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천천히, 그러나 따뜻하게 이어지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먼저 손뼉을 친 사람은 바로 유진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 저는 류시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뭐 할 거야?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내가 쓰고 있던 논문을 새로 써야 할 것 같아.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지난날의 오해와 충돌을 넘어서 진짜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기 전날 밤 한재영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민호 학생, 한국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고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배웠고 타인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 일인지 깨달았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단단한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정답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된다면 그땐 논쟁이 아니라 대화로 시작하고 싶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다시 상하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전히 제 주변엔 수많은 담론과 주장들이 오가고 있지만 이제는 저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 걸음 다른 시선을 전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도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이야기는 국경을 넘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장민호의 여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다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양한 시선과 대화가 함께할 때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국경을 넘는 이야기, 더 깊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